중요한 건 뭐냐면 노무현도 소수자 중에 소수자였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소수 계파로서 그 자기를 따르는 현역 의원이 천정배 딱 한 명이었던. 그리고 당에서도 배척을 당해서 개혁당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만큼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도 당내에 자기 사람을 하나도 심지 못했다. 그 모든 전권을 정동영 씨에게 주고 정동영, 김한길이 2004년 총선에 공천을 다 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왕따였어요. 근데 왕따였는데 이 왕따들의 반전이 뭐냐면은 미운 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백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쩌면 왕따의 질투심의 핵심인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모든 국민이 비난하고 이럴 때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백조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믿음, 신뢰를 끊임없이 보여줬던 거지. 만일에 제가 생각하기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잘못해서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전혀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충직한 참모로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신뢰, 확신이 있었던 것은 이게 왕따 현상이라는 걸 그때부터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곧 화려한 백조로 재탄생할 거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국가 발전에 기여한 대통령 1등 노무현 36%. 그다음에 가장 호감이 가는 대통령 1등 노무현 47.7% 이거거든요. 그게 왕따의 원인이죠. 결국은 그게 왕따의 그렇죠. 원인이죠. 그러니까 기득권, 자본의 기득권과 언론의 기득권, 정치인의 기득권, 사회 기득권들이 노무현 정치 철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기 이익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을 이를테면 조중동이 뭐 그런다는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진보 매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진보 매체도 아니라 아예 좌파 매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보 매체도 물어뜯는다. 그것도 그러면 진보 매체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이 언론의 기득권자? 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그 면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좌파 언론도 또 하나의 기득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식당에 검사랑 언론 기자랑 교수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누가 돈을 내냐. 식당 주인이 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검사가 굉장히 기득권이고 교수도 굉장히 기득권이죠. 근데 교수와 검사가 같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엄청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민주사회에서는요. 말로 설득하기 때문에 그 소통의 수단이 되는 언론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기득권이기 때문에만 그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요 얘기도 제가 다음번에 하려고 이제 남겨놨는데 이런 좌파 언론들이 다른 쟁점 예를 들면은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이런 모든 쟁점에 대해서는 좌우 언론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180도로 대별이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보수 언론은 파퓰리스트라고 막 비난을 했고 이제 그 한겨레 경향 이런 언론들은 뭐 거의 뭐 바람직한 이상적인 성군의 모델처럼 뛰어오른 정말 제가 그 기사들을 다 이제 그 읽으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하는 동안 정말 손가락이 오그라들 정도로 아 이거 안철수 홍보 매체 아니야 할 정도의 기사를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진보 언론들이 그동안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네 자존심 하나로 지켜온 언론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낯뜨겁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었냐 할 정도로 정말 조중동 못지않게 빨가벗고 뛰었다는 거죠. 안철수 때는. 근데 노무현 때는 그러니까 노무현에 관련해서 문재인에 관련해서는 좌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좌우가 하나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좌우가 하나가 되는 현상을 썼던 책이 마법에 걸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단지 조중동에게 얻어맞아서 그리고 중앙일보는요 참여정부 때는 또 그렇게 비합리적이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동문 프레임이다. 조선 동아 문화일보 프레임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다음에 사례별로 자세히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그 프레임을 그대로 재생산했던 게 누구냐 하면은 그 소위 말해서 진보 언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 보수 언론 프레임 따라가는 게 무슨 진보입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들이 좌우가 하나가 돼서 이런 그 친노 친문 왕따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 근데 문재인이 지금은 노무현과 달리 아주 소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그 총선 때만 해도
문재인이 담쟁이 포럼 대선에 출마하면서 만들 때 서명했던 의원이 딱 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친노 친문 전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왜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서도 아무것도 못했냐. 할 수가 없었던 맞아요. 거죠. 예. 다수파들에게 휘둘려서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2배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친노 친문 또는 개혁적인 의원까지 소위 사람들이 친노 친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계보로 보면 활동하는 계보를 보면 아닌데 이제 개혁적이니까 저분은 친노 친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들까지 합해서 제가 볼 때 한 60 정도 되지 않나 싶고 나머지는 이제 비문 반문인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헌 문건 파동에서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제가 이제 밝힐 건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인사권이나 뭐 이런 걸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지도부가 많은 사람들은 친문 지도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친문 지도부가 전혀 아니다. 최소한의 중립 지도부?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약간 이제 들으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네. 진보 매체도 어쨌든 그 언론이라는 거 하에서 기득권이고 네. 현재 국민의 한 40% 정도의 지지를 받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라고 얘기되는 문재인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있다. 게다가 당내에서 당권을 이미 거의 장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여전히 소수 정파일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기존에 얼마나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휘둘렀었나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저는 진보 매체 같은 경우는 정치 이념적 스펙트럼 때문에 문재인이 오히려 중간에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데이터로. 일단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대표나 이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비판하잖아요. 아까 이명박 예를 드셨는데 정권을 잡았을 때 보복당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만만한 거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그들로부터 불이익 받지 않는다면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언론의 특성이에요. 언론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정권 바뀌고 나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기본적으로 언론 자체가 권력자들을 물어뜯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절대 악들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섰는데 정권부터 물어뜯어버리면 그 순간에 힘이 약화되는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것도 저는 왕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 내에 김기춘이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최근에 지금 제가 굉장히 우려한 것이 민주당 내 김기춘이 일사불란하게 누군가의 머리를 빌려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다. 특히 박용진 의원 최근에 계속 행보가 굉장히 저하고 이제 친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지역구고 같이 옛날에 민노당 운동도 같이 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누군가의 움직임에 따라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커지기 전에 민주당 내 김기춘을 뽑아서 저는 징계하거나 사과를 받아야 된다. 저도 사실 그런 입장으로 처음에 여기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끝을 보자. 누가 잘못했는지 끝을 보자 하는 심정으로 시작했는데 저 혼자 이거를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 친문들은 항상 언론에 밀릴까봐 당대표를 잡아도요. 당 권력 하나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다 해놨었어요, 문제.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서 다 혼자 다 먹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하면 당이 쪼개질까봐 말도 못하고 숨 죽여버리는 거, 친문들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만만해 보여서 그래요. 고백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상 이론에서 이제 양쪽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이 양보하고 한쪽이 이제 막 이익을 취하고 이러면은 서로 갑을 관계니까 굉장히 잘 갈 것 같잖아요. 이게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관계는. 네.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늘 희생하고 한쪽은 늘 이익을 취한다. 이런 관계는 친구 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절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야구선수, 일본의 그 야구선수가 뭐 엄청난 돈을 버는데 친구들 만날 때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대요. 그 이유는 자기가 밥을 사기 시작하면 친구 관계가 아니다. 그게 깨질까봐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늘 당하는 거를 당연하게. 그래서 저는 왕따를 당할 때 그 당하는 애에게 저항하라고 가르쳐주고. 근데 걔가 혼자 저항하면 더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그러니까 얘를
도와주는 응원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응원군이 지금은 이제 지지자들인데 지지자들마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시면 이 왕따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왕따는 반드시 가해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방관자와 그다음에 이 조력자들이 있을 때 왕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친문이 왕따다라는 말이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왕따를 스스로 자초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친문들이 이럴 때 결합이 돼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다 사실을 밝히도록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그 왕따를 당할 때에는 그 사람이 너무 약해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지만 너무 약하지 않아도 그냥 받아들일 때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결론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지금 시작도 이제 왕따 배제 정치학 이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주류로부터 왕따 당해서 결국에는 돌아가신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현상이 아직 문재인 대표에 이르러서까지 완성이 안 된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지금 놓여있는 민주당 주류로서의 위치라기보다는 역사적 환경에서 사실상 왕따인 것은 저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그 비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주류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미 어떤 사람들은 이걸 주류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 지지에서는 주류가 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참고로 기득권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어쨌든 공천 때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김종인 대표에게 그대로 갖다 바치기도 했지만 비례대표에 친노 친문 없어요. 친문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외부 영입 인사니까. 근데 한마디로 친노는요.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도 배제당했고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도 무조건 아무리 좋은 사람에도 친노 너무 많아. 친노 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정말 좀 들어갔으면 좋을 만한 친노도 다 배제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프레임이 많은 분들이 조중동, 한경호는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아니냐, 서로의 반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 이제 뭐 4대강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진보적인 의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따로 가는 게 맞아요. 아주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학자들이 이 프레임을 연구한 학자들은 보면 조중동만 그 독자들을 쇠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경호도 자기네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독자들을 쇠뇌하려고 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완전히 정반대 입장에서 이제 서로 정반대 프레임을 가지고 경쟁한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에 관한 한 그리고 이제 요즘 와서는 문재인에 관한 한은 이게 좌우가 합의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 언론만 보는 사람은 심지어 진보적인 유권자고 진보적인 언론만 보는 사람도 완전히 조중동 프레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무현에 대해서는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문제가 뭐냐면 선거를 패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선거 해석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 가지고 연구한 게 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좌파 언론들이 조중동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뭐냐면 선거에서 친노 실패론을 할 때 똑같이 해석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겨야 되는 제안을 할 때는 조중동과 정반대로 제안을 해요. 근데 저는 둘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친노 프레임으로 가야 이기고 선거에 진 거는 친노가 아직 힘이 좀 부족해서 진 거지 친노라서 친노 프레임 때문에 진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예측했던 선거 예측이나 결과랑 조중동 한경호는 다 달라. 다 다른데 이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틀렸는지 저는 조중동은 의도적으로 틀린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틀렸는데 한경호는 잘 몰라서 또는 또 의도적으로 반문하기 위해서 틀리기 때문에 이 언론을 보는 사람은 민주당에서는 사실 조중동 한경호 다 보겠지만은 조중동 말은 그렇게 믿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한경호 말을 믿거든요. 믿기 때문에 그 전략을 따라가서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고 나면은 또 친노
문재인 탓을 하거든요. 이 진보 언론들은.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는 거죠. 선거마다 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들이 저와 선거 예측과 결과 분석이 얼마나 달랐는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재밌겠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친문 친노 프레임보다는 아젠다에 선점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딴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정치가 막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러고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뭐 에너지 같은 걸로 했는데 자꾸 조 교수님한테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뭔가 프레임 안에 갇혀서 공학적으로 계산되는 모습들을 자꾸 확인하게 되다 보니까 아 이게 뭐 어떤 원칙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짜맞추다 보니까 이게 분석이 되는 건가? 이런 팩트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나 또는 비슷한 상황이 그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에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이후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도 선거 예측을 과거에는 이렇게 정확히 하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고 이론도 확실히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짜있기 전이니까 제가 미국에서 미국 선거를 전공하고 돌아왔지만 한국에 와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처음에는 좀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해창, 김대중이 이기는 선거에서 이번 선거의 쟁점은 이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까지는 했지만 김대중이 이길 것이다 이런 예측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몰랐고 될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아 국민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선거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빌 클린턴의 선거 참모였던 딕 모리스가 쓴 책이 있죠. 그 책을 보면은 그 사람도 이제 굉장한 선거 공학자로 유명한 사람이고 빌 클린턴을 이제 여러 번 당선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을 보면은 실제로 선거 전략이 굉장히 단순하다. 그냥 국민이 원하는 걸 하면 된다. 그리고 국민이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좀 바꿔주기를 원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 상당히 간단하더라. 라는 거를 보면서 아 이게 바로 내가 선거를 예측할 때 썼던 프레임인데 아 이게 맞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배웠던 이론이 한국에서는 잘 안 맞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을 이렇게 미국과 대입해 가면서 이렇게 조금 변화를 시키면 이게 맞는구나 하면서 이제 나름 선거 이론들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과는 너무나 이제 동떨어진 예측들을 언론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0년 총선이었나요? 총선연대 낙천 운동을 했던 게 예, 그때 제가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그 사무처장하고 저하고 팀을 맞춰서 그 낙천 운동 그 100분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낙천 운동은 이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각 당의 이제 낙천자들 떨어뜨려야 이제, 되는 네. 사람들. 그래서 낙선 운동을 했는데 낙선 운동이 사실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도 이제 언론이 만들어낸 허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총선연대 낙천 운동 때문에 이게 네거티브 캠페인이기 때문에 투표율을 떨어뜨렸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이 민주당보다는 그때가 이제 새천년 민주당이었나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IMF 이후 집권한 다음에 이제 그 선거니까 민주당이 이 덕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새누리당보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언론이 만든 허위 사실이라는 걸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게 얼마나 허위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언론이 이렇게 생성되고 만들어져서 이 거짓이 하나의 진실로 자리 잡는 과정을 제가 쭉 추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해 1, 2월에 경향신문에서 만든 위클리 경향 원희복 기자와 만나서 제가 기자 이름까지 기억해.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이번 총선은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왜? 별 장점이 없기 때문에. IMF도 이제 어느 정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 IMF 덕을 많이 본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는. 당선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뚜렷한 쟁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뭔가 이렇게 새누리당이 이제 엎드려 있는 IMF의 이제 책임자로서 가져온 책임자로서 엎드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별 쟁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별로 쟁점이 없는 선거라서 투표율이 떨어질 거다. 이런 예측을 저는 1, 2월에 했는데 4월 9일 날 조선일보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그 참여연대, 그 총선연대 낙천 운동 때문에 이번 선거 투표율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을 한국일보에서
최장집 교수하고 손호철 교수가 대표적인 진보학자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한국일보에도 글을 많이 쓰고 인터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반 조중동 진영에. 이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조선일보와. 이 네거티브 캠페인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쟁점이 없었는데 이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유권자들한테. 사실을 알려주고 네거티브는 어떤 게 네거티브냐면은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허위로 막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네거티브지. 아니 사실 검증 이거는 외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당연히 선거 때 하는 거예요. 이 의원이 과거에 어떻게 투표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히는 거거든요. 뇌물 받은 전과가 있는지. 근데 이때 처음으로 군대 갔는지 세금 냈는지 뭐 이런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한 그 운동이었는데 외국에서 늘 있던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을 뿐이지. 그렇죠. 이게 오히려 저는 유권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했어요. 그때 거의 75%가 그 낙선되는 쾌거를 올려요. 그래서 이건 좀 뭐가 잘못됐다 했는데 여기에서 딱 하루 이틀 지나니까 한겨레 경향이 또 이 기사를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정반대 프레임을 가지고 기사를 쓴다고 생각했던 저의 편견이 깨진 거예요. 이때. 근데 왜 그걸 베껴 쓰게 되죠? 어차피 노선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언론사끼리? 베껴 썼다는 게 아니고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분석을 다르게 공감하게 했다는 거죠. 되는 공감하게 거죠. 된다는 거죠. 그대로 왜냐면은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투표를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때 여론조사 해보면 낮게 나왔고 그 낮게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좀 심판받을 모드였고 그렇잖아요. 민주당은 별로 지지하지 않고 특히 이제 그 호남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많은 유권자들이 뭐 경상도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저는 낮게 나오지 않았 투표할 의사 이항이 낮게 나오니까 이제 다른 이유는 잘 모르니까 저처럼 이게 쟁점으로 그때만 해도 제가 쟁점으로 선거 분석할 때라서 뚜렷이 떠오르는 쟁점이 없어서 이 투표율이 낮을 것 같다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저만 이게 틀렸다는 걸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틀린가 보다. 왜냐면은 뭐 최장집 교수처럼 유명한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진보 언론 당연히 받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의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연구를 했죠. 어떻게 연구를 했냐. 그 각 지역구에 낙선 대상 후보가 있는 지역구와 그렇지 않은 지역구를 비교했더니 한 3% 정도 투표율이 높더라고요. 낙선 지역 그 대상자가 있는 곳이.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지역이나 또 무슨 지역주의가 있는 지역이냐, 뭐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를 다 통제했어요. 통제하고서도 봤더니 2%가 여전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저랑 미국에 있는 김선웅 교수란 분이 데이터를 주셨기 때문에 정치학회보에도 내고 이제 그분은 그 일본 정치학회보에도 영어로 싣고 이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거짓이 진실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 무섭구나 했는데 더욱 놀라운 건요. 정치학회보에 저보다 먼저 논문을 실은 사람들이 다 이걸 인용하면서 이번 투표는 그래서 투표율이 낮았다라고 하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한국 학회는요. 이 풍토가 뭐냐면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해요. 굉장히 이런 분들이 선거하면 좋을 것 같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만 쓰는 거. 근데 외국 학회는요. 반드시 남을 비판해야 자기 걸 쓸 수 있어요. 남과 뭐가 다르냐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학회보에 쓸 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의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갖다가 정치학회보에 이렇게 썼다. 저 선배고 다 친한 사람인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도 이 논문이 정치학회보에 어렵게 실리게 된 게 너무나 증거가 뚜렷하니까 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논문 제목이 뭐죠?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투표율을 낮췄는가가 논문 제목이에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책도 제가 하나 냈어요. 2000년 총선과 낙선운동인가 뭐 그런 책을 한 권 냈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가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막 낙선 운동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고 정치의 어떤 이런 식의 검증을 하는 게 주권자 운동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신선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그때의 쟁점이 없었을 때에 이게 과연 성공하나? 나는 이제 그게 더 관심으로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이제 뒤로 갈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매체에서조차 이런 식의 네거티브는 운동 자체는 약간 성공했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별로 옳은 그런 운동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옳지가 않다고? 뭐 그 옳지 않다고들 하니까 그럼 뭐 다른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게 순전히 무슨 선거법에 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운동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주권자 운동으로서 별로다. 이런 얘기를 저도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투표율을 떨어뜨렸다? 지금 그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그때 느끼기에도 투표율이 절대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수와 검사가 같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엄청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민주사회에서는요, 말로 설득하기 때문에 그 소통의 수단이 되는 언론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기득권이기 때문에만 그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요 얘기도 제가 다음번에 하려고 이제 남겨놨는데 이런 좌파 언론들이 다른 쟁점 예를 들면은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이런 모든 쟁점에 대해서는 좌우 언론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180도로 대별이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보수 언론은 파퓰리스트라고 막 비난을 했고 이제 그 한겨레 경향 이런 언론들은 뭐 거의 뭐 바람직한 이상적인 성군의 모델처럼 뛰어오른 정말 제가 그 기사들을 다 이제 그 읽으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하는 동안 정말 손가락이 오그라들 정도로 아, 이거 안철수 홍보 매체 아니야 할 정도의 기사를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진보 언론들이 그동안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네 자존심 하나로 지켜온 언론 중요한 건 뭐냐면 노무현도 소수자 중에 소수자였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소수 정당의 소수 계파로서 그 자기를 따르는 현역 의원이 천정배 딱 한 명이었던. 그리고 당에서도 배척을 당해서 개혁당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만큼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도 당내에 자기 사람을 하나도 심지 못했다. 그 모든 전권을 정동영 씨에게 주고 정동영 김한길이 2004년 총선에 공천을 다 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왕따였어요. 근데 왕따였는데 이 왕따들의 반전이 뭐냐면은 미운 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백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쩌면 왕따의 질투심의 핵심인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모든 국민이 비난하고 이럴 때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백조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믿음, 신뢰를 끊임없이 보여줬던 거지 만일에 제가 생각하기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잘못해서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전혀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충직한 참모로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신뢰, 확신이 있었던 것은 이게 왕따 현상이라는 걸 그때부터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곧 출마하면서 만들 때 서명했던 의원이 딱 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친노 친문 전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왜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서도 아무것도 못했냐. 할 수가 없었던 맞아요. 거죠. 예. 다수파들에게 휘둘려서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2배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친노 친문 또는 개혁적인 의원까지 소위 사람들이 친노 친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계보로 보면 활동하는 계보를 보면 아닌데 이제 개혁적이니까 저분은 친노 친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들까지 합해서 제가 볼 때 한 60 정도 되지 않나 싶고 나머지는 이제 비문 반문인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헌문건 파동에서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제가 이제 밝힐 건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인사권이나 뭐 이런 걸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지도부가 많은 사람들은 친문 지도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친문 지도부가 전혀 아니다. 최소한의 중립 지도부?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약간 들으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네. 진보 매체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낯뜨겁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었냐 할 정도로 정말 조중동 못지않게 빨가벗고 뛰었다는 거죠. 안철수 때는. 근데 노무현 때는 그러니까 노무현에 관련해서 문재인에 관련해서는 좌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좌우가 하나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좌우가 하나가 되는 현상을 썼던 책이 마법에 걸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단지 조중동에게 얻어맞아서 그리고 중앙일보는요 참여정부 때는 또 그렇게 비합리적이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동문 프레임이다. 조선 동아 문화일보 프레임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다음에 사례별로 자세히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그 프레임을 그대로 재생산했던 게 누구냐 하면은 그 소위 말해서 진보 언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 보수 언론 프레임 따라가는 게 무슨 진보입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들이 좌우가 하나가 돼서 이런 그 친노 친문 왕따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 근데 문재인이 지금은 노무현과 달리 아주 소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그 총선 때만 해도 문재인이 담쟁이 포럼 대선에 화려한 백조로 재탄생할 거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국가 발전에 기여한 대통령 1등 노무현 36%, 그다음에 가장 호감이 가는 대통령 1등 노무현 47.7% 이거거든요. 그게 왕따의 원인이죠. 결국은 그게 왕따의 그렇죠. 원인이죠. 그러니까 기득권, 자본의 기득권과 언론의 기득권, 정치인의 기득권, 사회의 기득권들이 노무현 정치 철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기 이익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을 이를테면 조중동이 뭐 그런다는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진보 매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진보 매체도 아니라 아예 좌파 매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보 매체도 물어뜯는다. 그것도 그러면 진보 매체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이 언론의 기득권자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그 면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좌파 언론도 또 하나의 기득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식당에 검사랑 언론 기자랑 교수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누가 돈을 내냐? 식당 주인이 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검사가 굉장히 기득권이고 교수도 굉장히 기득권이죠. 근데